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고! 고고! 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에 새롭게 참여해서 오늘 첫 진행을 맡게 된 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죠? 네, 저는 가지 언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즌 같이 참여하게 된 두 분과 제가 처음으로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새 패널 두 번째 저는 시엔하고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우정님과 가지님과 세 명이서 진행하게 돼서 설레고 떨리고 긴장되네요. 우리 오늘 잘해봐요. 네, 잘해봐요. 네, 오늘의 영화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시즌 시작할 때 상반기에 가장 좋았던 영화를 꼽았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영화를 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이번 시즌 중에 한 번은 이 영화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어떤 영화 해야 할까 고민했을 때 이 영화가 일단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저 아무래도 제일 인상 깊게 봤으니까 상반기에.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좀 기대되기도 하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질문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 영화가 복싱에 대한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다들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있을지 혹은 뭐 지금 하고 있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운동이 있을지 그리고 관련된 영화 추천이 있다면 한 편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필라테스 하고 있어요. 근데 필라테스 관련 영화는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맞아요. 없어요. 찾아봤는데 뭐 딱히 없는데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운동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테니스도 쳤었는데 테니스 관련해서는 페르소나라는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오. 아이유가 나왔었던 네, 그 영화랑 그리고 요즘에 러닝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한동안 잠깐 해보려고 했는데 러닝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도전하다가 네. 포기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워바디라는 최희석 배우가 나오는 그 영화도 생각이 났고요. 제가 진짜 재밌게 했던 운동이 발레거든요. 네, 발레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사 오면서 더 이상 그 센터를 다닐 수가 없어져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발레 관련해서는 뭐 블랙스완이라는 영화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 하고요. 수영은 4등? 그래서 생각해보니까는 필라테스 말고는 웬만한 운동 영화는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러게요. 필라테스 영화가 나와야겠네요. 감독님들 듣고 있으신가요? 굉장히 기괴한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시에나는 어때요? 저도 가지 언니랑 조금 비슷한데 저도 지금 필라테스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필라테스를 이제 처음 하게 된 계기가 진짜 살려고. 허리 통증 때문에 맞아요. 예. 저도 허리가 왜 아픈지 사실 처음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병원도 막 가봤는데 결국에는 자세가 무너져서 그것 때문이라는 걸 알고 뭐 필라테스, 뭐 저도 헬스, 요가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제 제 호흡에 가장 잘 맞는 운동이 필라테스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요. 러닝은 저도 정말 기초 체력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발목 나가 무릎 나가. 맞아요. 그래서 요새 그냥 산책 뭐 한 1시간 이상 정도씩 뭐 일주일에 한 2-3번씩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왜 나 가전이랑 자꾸 겹치지? 발레 예전에 했었는데 저는 그 유연성이 진짜 완전 제로거든요. 그래서 발레는 정말 약간 좋았는데 고문 수준이어가지고 발레를 하다가 저는 약간 중도 포기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건 있었어요. 발레 저희 2시간씩 했었거든요. 네. 1시간은 바, 1시간은 이제 마루에서 하는 점프라든지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할 때 저를 보면은 현타가 와요. 이게 몸개그인가 발레인가 막 이러면서 약간 저는 그런 거 느꼈는데 시에나도 그랬어요? 어떤 거요? 그럼요. 저도 끝나고 나면은 딴 사람들은 막 되게 우아한 백조인데 나는 막대기를 개구리. 맞아. 개구리 적합해요. 아주.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자전거도 좋아하고 수영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철인 3종 아. 경기하는 그 예능이 있더라고요. 무쇠소녀단.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와 나도 철인 3종 나가고 싶다 막 생각을 했는데 이제 러닝에서 좀 막혀가지고 거기서 맡겨요. 네, 기초 체력을 좀 기르는 게 맞아. 먼저구나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좀 다양한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던 영화가 수영 그 4등이었는데 우리 또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럼 좀 다른 걸 얘기해 보면 정말 뭐 이제 국가대표들이 나오는 뭐 국가대표 그 뭐죠? 스키 점프하는 영화? 국가대표였던 국가대표. 것 같은데? 그쵸 맞죠? 네. 라라라 이거 맞죠? 맞아요. 국가대표 영화도 있고 그리고 그 예전에 뭐 배구했던 영화 그 뭐였죠? 우리 생애 우생순. 우생순 맞아요. 우리 세계 최고의 순간. 다 말은 제가 해놓고 가지 않는 다 대답해주는 퀴즈. 들었어요. 좋아요. 약간 퀴즈의 템포로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우정은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 맞아요. 소녀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오 대단해요 진짜. 멋있어. 지금 태권도 다시 시작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와, 됐고 네. 학생 때 이제 태권도 동아리를 했었어가지고 오. 그래서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매력적인 운동이거든요. 사실 뭐 대중적인 운동은 아니니까 물론 어릴 때는 많이 하지만 성인으로서 맞아요. 대중적인 운동은 아니니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너 가서 뭐 태권 이런 거 하는 거야? 하는데 그런 걸 하진 않고요. 네. 이제 발차기나 뭐 그런 거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랄까 가격도 저렴하거니와 유산소와 웨이트를 적당히 같이 할 수 있고 어쨌든 어허. 지도진이 있으니까 네. 어떤 사범님의 지도하에 굉장히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혹시 태권도 관련 영화가 있나요? 진짜 잘 없어요. 저도 그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네. 뭐든 시작하고 나면 관련된 영화를 찾아보기 마련인데 태권도 영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메인으로 가져가는 영화는 없지만 최근에 그 빅토리 라는 거기에 영화를 나와요? 봤어요. 혹시 아직 안 보셨나요? 네 보려고 하고만 있습니다. 네네네. 되게 잘 만든 상업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치어리딩에 대한 영화라 조금 아쉬울까? 너무 이렇게 여성들이 서브로 등장하거나 그런 게 좀 아쉬울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고 그리고 그 여러 명이 등장하는 가운데서 태권도장 따님 분이 나오세요. 한 분이. 근데 그분이 돌려차기로 약간 상대를 제압하는 씬 같은 게 나오는데 엄청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딱 보고 도장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해리 나온 영화 맞죠? 맞아요. 네. 근데 너무 그 씬이 괜찮아서 뒤에 찾아보니까 태권도를 하셨었고 그리고 배우를 하기 전에 축구 선수 출신이시더라고요. 원래 운동 쪽으로 네. 조금 하시다가 부상 때문에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돼서 그러다가 배우가 되신 거여서 앞으로도 좀 운동 관련된 어떤 역할들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몸을 잘 쓰시면 일단은 맞아.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태권도 관련 영화는 떠오르는 게 없죠. 네, 무술은 많은데 맞아.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대중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로 만들기에는. 맞아요. 요즘 미국에서도 근데 태권도가 굉장히 열풍, 유행한다고 하던데 감독님들 듣고 있으신가요? 네. 필라테스, 태권도. 네. 아이디어를 뽑아서 약간 관련해서 재밌는 썰이 하나 더 있긴 한데 네. 제가 그 올해 부천 국제영화제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갈 수 있는 당일치기로 갔다 와야 되니까 간 시간에 볼 수 있는 영화가 되게 한정적이어서 그냥 괜찮은 걸로 한 2개만 픽해서 보고 왔거든요. 근데 볼 때 이렇게 부천영화제 홈페이지에 가면 키워드로 그 영화를 소개를 해주는데 사실 시놉시스만 보고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본 2가지 영화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태권도랑 퀴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영화? 재밌겠는데? 하고 바로 신청을 했죠. 예약을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비엘이었던 거예요. 퀴어와 비엘은 사실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비엘이 그쵸. 어떤 목적하는 바는 되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뭐 재미는 있었고 생각보다 감독님이 세계관을 되게 잘 짜서 재미는 있었으나 그 매니아층이 굉장히 감독님의 탄탄한 팬층이 모여 있어서 되게 새로운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태권도 영화를 또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싶기도 했고 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도장에서 벌어지는 러브스토리군요. 네네, 그쵸. 벌써 상상의 나래가 나와.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태권도 실제로 이 감독님이 그 태권도장 관장님의 따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막 경험을 담아냈던 것이 사실은 우리 어릴 때 태권도장은 굉장히 좀 강압적이고 마초적이고
어떤 남자아이들도 너는 남자애가 왜 그래 이런 식의 어떤 핀박을 받고 맞아요. 뭐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부장제 속에서의 남성들이 겪었던 피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되게 잘 담아냈고 그런 경험들을 관통해서 어떤 성인으로 자라나고 또 어떤 경험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담긴 했더라고요. 제목이 뭐예요? 아, 제목 얘기를 안 했군요. 네. 궁금하게 잔뜩 해놓고 태권도의 저주를 풀어줘. 그 태권도 관련 영화 있는 거네. 그러네요. 그쵸. 아마 웹드라마로 공개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흥미가 가는데요. 그러니까요. 제목도? 예, 나중에 공개가 되면은 또 한번 보고 얘기 나눠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새롭게 BL BL 보고 특집으로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오늘 다룰 영화는 미야케쇼 감독님의 2022년 작품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라는 영화이고요. 미야케쇼 감독님 작품이 사실은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장편을 제가 알기로는 장편 영화가 한 9편 정도 있는데 이 영화가 8번째 작품이고요. 다른 영화로는 뭐 더 콕핏, 와일드 투어,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등등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영화 있나요? 저는 첫 입문작입니다. 미야케쇼 감독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첫 입문작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영화 속의 이야기를 또 많이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올해 또 신작이 개봉하기도 했지만 올 초에 그 독립예술영화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전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영화들이 같이 개봉을 하면서 저도 이 영화를 극장에서 한번 봤던 건데 아쉽게도 저희 집 바로 근처에 있는 예술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그 특별전의 마지막 날에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미야케쇼 감독이 너무 좋은데?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마지막 날이라. 미야케쇼 특별전 자체를 했구나. 한 달 내내 했는데 제가 마지막 날에 본 거죠. 되게 아쉬웠지만 네. 이제 미련을 남기고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요. OTT가 있다 우리에겐. 아직은 들어온 게 없어요. 진짜요? 이거 말고는 이 작품 말고는 들어온 게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 많이 들어오거나 또 이제 특별전을 또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선천적인 청각 장애로 양쪽 귀가 들리지 않는 여성 프로복서의 이야기이고요. 오가와 케이코라고 하는 일본의 실존 인물의 자서전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등장하는 여자 배우님이 되게 인상 깊게 등장을 하는데 그 키시 유키노라는 분이고 저는 사실 일본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어서 그런지 얼굴이 어디선가 뵌 것 같으면서도 본 작품은 없더라고요. 혹시 다른 데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봤고 근데 제 주변 인물 중에 너무 닮은 사람이 있어서 저 가지가 누구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분이 저도 떠올랐어요. 그쵸. 네, 역시. 아마 이따 한번 말해봐요. 궁금합니다. 어떤 분인지. 그러면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다들 궁금한데요. 좋았던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같이 한번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 언니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이 영화가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잖아요. 그리고 영어 제목이 특이하더라고요. 스몰, 슬로우 앤 스테디 라는 제목을 갖고 있더라고요. 영어 제목이.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관통된 영화구나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라는 뜻은 저는 좀 소통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왜 신구에 대해서 이따가도 얘기 나눠보겠지만 어쨌든 구시대적인 것들이 이제 좀 저물어 가는 것들이 그려졌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도 소통 방식도 추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 보면은 눈을 보고 소통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이나 카톡으로 소통하는 걸 훨씬 편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소통, 언어라는 거는 정말 이 워딩으로만 담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을 보고 눈을 들여다 봐야지만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구나, 이런 감정이구나, 이걸 온전히 전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오늘 아침만 해도 같이 아침을 먹는데 남편이 계속 휴대폰을 보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내 눈을 좀 들여다 봐줘. 플리즈 아이 컨택. 쇼미 눈 좀 봐. 저는 정말 그 네. 눈 맞춤 아이 컨택을 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요즘 그런 행태와 좀 잘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장면들에서도 소통에 대한 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게 그 일부러 감독님이 수화를 하고 그 번역을 바로 밑에 안 해주잖아요. 통역을. 맞아요. 저는 그 장면이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너네 보지 않으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 이 사람이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몰라. 집중해서 봐야 돼.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말로 하지만 워딩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느낌, 감정 상태 이런 거는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네.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또 그런 영상을 편집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 해봤고요. 중간에 심지어 수화를 얘기하는데 아예 통역을 안 해주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 좀 네. 당황했어요. 근데 그때. 그 장면 자체도 어떻게 네. 보면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별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은 수화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바라봐야 되면서 소통을 하니까 오히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오해 없는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가끔 이 사람을 보지 않고 얘기를 하거나 눈을 보지 않고 얘기를 해서 왜곡돼서 자기 혼자 생각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통을 제대로 하려면은 눈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었고 근데 거기서 또 두 번째 취지는 그 계속 변화되는 것에 대한 적응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이름이 갑자기 뭐였지? 주인공 이름? 케이코. 케이코. 케이코는 어쨌든 도장도 이제 낡은 것이라서 새로운 건물로 이제 대체가 돼야 되고 하는데 그 와중에 새 도장을 가잖아요. 네. 근데 멀어서 못 가요 이러고서 조금 불안함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네. 자기가 하고 있던 도장에서 멀어져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어쨌든 새로운 바뀐 환경에 뭔가 이 케이코도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네. 불안해요. 그리고 상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왜 가드치고 네. 좀 피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네. 얘가 무서우니까 그냥 막 달려들다가 나중엔 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천천히 느리지만 꾸준하게 우리가 빠르게 세상은 네. 변화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특히 저희 일하는 것도 그렇고 네. 이 강사시장에 진짜 너무 빨리 간다. 사람들 왜 이렇게 뭘 많이 배워. 나도 그쵸. 뭔가 해야 되는 항상 그거에 맞아요. 압박감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도 나다움을 지켜 내 속도를 지켜야지라고 항상 마음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되게 또 그런 관점에서도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 조금씩 천천히 작게 내 속도로 그렇지만 꾸준하게 가는 게 네. 단단한 거다. 이런 것들을 좀 느꼈어서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뭐랄까 대놓고 푸는 것도 아니고 잔잔하게 풀어가서 마음속에 좀 스며드는 느낌이었다고 할까?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네. 저는 가지 언니가 말해준 그 영어 제목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들으니까 너무 그걸 알고 영화 봤으면 좀 더 이렇게 좋았는데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사실 일본 영화를 이제 문화에 관심이 크게 없어서 많이 접하질 않아서 저도 맞아. 네. 그래서 거의 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거 볼 때도 그래요. 제가 영화를 볼 때 좀 정보를 잘 안 찾아보고 그냥 영화부터 대뜸 약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 이 영화가 그 필름으로 촬영됐다고 하던데 몰랐어요. 그래서 왜 처음에는 왜 화면의 색감이 약간 저렇지? 뭐 과거를 나타내는 건가라고 했는데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 필름으로 촬영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의 분위기랑 그런 감성이 잘 어우러져서 보다 보니까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또 그죠. 뭔가 지금 너무 선명하고 막 피부까지 다 비치는 그런 것과 또 모공 다 보이고. 그쵸. 상반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굉장히 좋았고 그런 감성을 많이 잊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저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일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시간이 이제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는 거는 좀 물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좀 제한된 영상에서 압축해 놓은 것처럼 저는 약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상의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면서 느꼈고, 그리고 처음 저는 시작될 때 좀 낯설게 느껴졌던 게 대사 소리가 많진 않잖아요. 주인공도 맞아요. 말을 하진 거의 않고. 무성 영화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사운드 소리가 너무 이제 맞아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작에선 조금 되게 낯설었어요. 막 줄넘기가 바닥 치는 소리랑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복싱 이거 푹푹푹푹. 샌드백 치고 막 맞아요. 그렇게, 샌드백 치는 밑에 소리랑 치는 소리. 그리고 그 철사에 그게 매달려서 이게 끽끽대는 그런 사운드가 계속 약간 불규칙적으로 나오는데 그 소리가 처음에는 너무 낯설기도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중간에도 이제 계속 그런 소리가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벨소리, 뭐 휴대폰 진동 소리들이 되게 좀 크게 느껴졌는데 그게 보다 보니까 영화가 사운드로 약간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일상에 예. 지나쳐가는 소리들을 맞아요. 더 포착해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 그게 되게 당연해가지고 네, 맞아요. 좀 귀담아 듣지 않은 그런 소리들이 영화에서는 되게 맞아. 이게 원래 우리 주변에 항상 있었던 이런 소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도 좀 많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 그 청각 장애라고 맞죠. 사람들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기가 실제로 생활할 때도 소리가 되게 크게 생활을 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생각이 났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약간 그 필름 카메라로 조금 예전 분위기처럼 시작을 하고 막 사운드 소리도 크고 하니까 약간 그 현대 사회에 패치가 된 사람으로서 좀 불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괜히 뭔가 누가 좀 귀가 안 들리니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 없어서 되게 다행이었고, 왜 그런 불안함을 영화까지 보면서 난 느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 그리고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수어로 맞아요. 말해주는 게 있는데, 참 되게 다정하구나라고 느꼈어요. 바로 옆에서 일하는 그 파트너? 그 사람은 막 못 알아듣는데도 계속 막 말로 하는 반면에 또 그 사람은 수어를 어떻게 보면은 배워서 얘기를 해주는 거기도 할 텐데, 그래서 참 주변 사람들이 그 주인공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는지 보는 그런 것도 좀 흥미로웠고, 주인공이 살아가는 그 패턴의 일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끔 막, 나 일상 똑같아, 지겨워, 맨날 이런 말들 많이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주인공의 맨날 똑같은 일상이 같다고 말을 하지만, 그걸 삼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조금씩 떨어져서 보면은 그렇게 매일 똑같지 않구나. 조금씩 그 안에서 미묘하게 또 시간은 흐르고 있고 그 안에 그거에 따라서 디테일들이 굉장히 다르구나. 그래서 같은 날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전 좋았던 점이 그 주인공과 비장애인이 거의 이제 차이 없이 그려내서 되게 좋았어요. 전 차이 많이 없게 그려놨다고 좀 느껴졌었고, 맞아요. 아까 가지 언니가 말했던 그 수어를 해석하지 않는 장면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증상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미디어에서 본 이미지는 그렇게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길을 가거나 한다면은 괜히 이미지에는 막 주변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에 뭐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막 신경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막 눈 동그랗게 뜨고 입을 막 보려고 하고 막 그런 괜히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미디어에서 많이 그려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인공은 그러지 않고 비장애인과 거의 차이 없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와서, 저럴 텐데 미디어에서는 뭔가 그 장애라는 증상을 굉장히 좀 과대 해석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구나라는 맞아. 것을 좀 느끼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내가 그 주인공이 원래 복싱을 그만두려고 편지를 썼는데 그걸 못 줬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랑 그거를 못 하게 된 거랑 그 참 다른데 그 포인트가 좀 저는 이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려고 했을 때랑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못 하게 됐을 때 그 미묘한 되게 차이가 맞아. 재밌는데
그런 그 영화 갑자기 떠오르는데 뭐 그 오베라는 남자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이제 자살을 하려다가 주변에서 계속 방해해서 못 하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뭐 시한부 인생이었고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고 이런 그 예측하지 못한 포인트들을 좀 컨트롤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의 반복이 우리의 뭔가 삶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가 진행될수록 더 몰입되면서 빠져들어서 되게 그 잔잔함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고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더 보면 볼수록 다른 것들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영화였습니다. 네. 네. 아, 두 분 다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괜히 뿌듯하고 저도 좋았던 장면이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일단 들으면서 재밌었던 건 저는 같은 장면을 또 다르게 본 부분도 역시 많고 그쵸. 네, 그래서 역시 이런 게 영화 이야기의 맛이 아닌가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네. 그 코치님과 케이코가 합을 맞추는 장면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연습 진짜 많이 했겠다. 그 생각을 일단 제일 먼저 맞아요,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배우 약간 네. 힘들었겠다 막 네. 이러면서 둘이 그냥 팍팍팍팍. 그리고 막 상의탈이 하는 씬이 초반에 있었던 것 같은데 등 근육. 근육도 장난 아니고 네. 와 진짜 열심히 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좀 가볍게 시작해 보자면 그 링 위에서 찍은 사진을 집에서 이렇게 동생이랑 수어로 대화 나누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네. 저는 뭔가 그때의 그 케이코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한쪽 눈을 닫히고 있긴 하지만, 그 수어로 대화 나누는 장면이 되게 이렇게 시합을 이긴 통쾌함도 있기 때문일지 되게 좋아 보여서 따뜻해 보이고, 그래서 그 장면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아까도 가지 언니가 얘기해줬던 같이 수어로 대화하지만 해석해주지 않는 그 장면이 저는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 장면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관객들을 소외시키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영화라는 게 특히 장애를 다룬 영화의 경우에 결국은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영화를 보는 사람은 비장애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좀 모순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 영화는 해석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결국은 수어를 몰라서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들만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우리는 항상 뭔가 비장애인이 우리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도 비장애인이 마치 장애인보다 더 마치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우리는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일 뿐이고 결국은 결핍은 장애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 있는 것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장면에서 뭔가 권력이 이동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비슷하게 나오는 게 생각나는 게 그 일터에서 케이코랑 그 아까 수화를 하는 그 맞아요. 두 분이 이야기할 때도 너 왜 다쳤어?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때도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같이 맞아요. 옆에서 있는 그 친구는 모르잖아요. 어리둥절. 맞아. 딱 그런 시선이 겹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님이 얼마나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그리고 싶었고 장애인을 이런 방식으로 그려낸 게 되게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가장 강렬했던 장면이었고 그 장면을 볼 때 약간 입틀막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와 너무 좋은데? 하면서 봤고 나는 한 영화밖에 안 봤지만 이제 미야케쇼 감독님 팬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우정이 말한 그 장면에서 보면서 제가 과자를 먹고 과자 먹으면서 봤는데 잠깐 먹던 과자를 내려놓고 지금 이거 나 모르는 거 맞아? 만나는 거 맞아? 약간 이러면서 저는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관객이 보통 영화관에서는 네. 중심이고 이 장면을 사실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다 보여준 만큼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순간에 나 왜 모르지? 나 왜 맞아요. 왕따시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경험이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 생경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끼리 수화하면서 막 얘기할 때 안 해줬잖아요. 그때도 그거 저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했잖아요. 오. 야 나 손금 봐 막 이러면서 야 생명줄 되게 대단해. 길지 한 번 않냐? 더 막 봤어, 이러면서 혼자 그 장면 해석해서 봤어 또 그 와중에. 그럴 생각은 못 해봤는데 새로운데요? 저도요. 아니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입혀보고 싶었어요. 오. 네. 멋지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지. 그 영화 보면서 또 약간 수어를 언젠가 배워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그러면 영화 얘기로 또 들어가 보면
케이코가 사실 복싱을 한다는 게 당연히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이에게 좀 이입을 할까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케이코에게 복싱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 혹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냥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는 그냥 할 수 있어 나도 예, 못하는 거 없어 뭔가 이런 것들을 더 보여주고 싶은 왜냐면 케이코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외유내강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뭐 그렇진 않지만 이것을 내가 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좀 보여주는 예, 그러니까는 내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해 나간다. 예, 그러니까 역경을 딛는다가 아니라 이 영어 제목처럼 그냥 천천히 나의 삶을 나는 잘 살고 있어를 보여주는 예, 자신의 정체감, 존재성을 보여주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에게나 나의 정체감이라는 거는 다 있고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케이코는 직업적으로는 호텔 그 정리하거나 청소. 일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복싱에 더 담아냈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냥 자신의 인생, 정체성 그 자체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수어가 자기의 주 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너 외향이야 내향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외향 그걸 우리 어떻게 보면 말하는 걸로 약간 많이 결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뭔가 외향인 것 같고 말을 안 하면 내향인 것 같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케이코도 약간 활동적이고 그런 성격일 수 있는데 그냥 비장애인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자기의 언어가 수어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드러내면서 좀 살아갈 수 어려운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복싱이라는 그걸 통해서 영화에서 그 말 나오잖아요. 복싱이 왜 좋아? 해소한다 그랬나? 뭐 그런 때리는 게 좋다고 그랬나? 맞아.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처럼 그냥 케이코가 되게 좀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지만 그런 청각장애를 가져서 좀 비장애인들 사회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기 어려운데 복싱이 유일하게 이제 혼자 연습하면서 뭐 물론 대결할 때는 상대를 만나야 하긴 하지만 연습 과정은 계속 유일하게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로 자기의 어떤 뭐 활동적인 면이나 성향적인 면이나 혹은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 모든 것을 복싱에 좀 포커스가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가지 언니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삶의 원동력 같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뭔가 어쨌든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쉽고 뭔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수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고립되기가 되게 쉬운데 그런 와중에서 이 운동을 한다는 건 특히나 이 복싱이라는 운동은 계속 뛰는 운동이잖아요. 내가 어디에 발 닿고 있는지를 감각하는 운동이고 계속해서 유산소니까 호흡하는 운동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이 복싱을 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잘 감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제목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거랑 또 연관지어서 사실은 되게 무례한 세상이잖아요. 이걸 비장애인에게든 장애인에게든 되게 무례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그런 장면이 거의 없었지만 한번 길거리에서 어깨 부딪혀가지고 그 장면 좋았어요. 좋았던 장면에 그거 썼어. 왜 좋으셨어요? 저요? 아저씨랑 부딪혔는데 아저씨가 엄청 무례하게 막 주사 막 이러면서 막 말을 막 하는데 이럴 때는 정말 안 들려도 안 들려서 정말 오히려 다행이다. 왜냐면 들렸으면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거나 뭔가 그랬을 텐데 너무나도 케이코는 정말 약간 힘을 숨긴 찐따득 투수로 정말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세 보이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때로는 진짜 그런 무례한 세상에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 듣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런 거에는 장점이 있겠다라는 생각. 맞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어쨌든 되게 무례한 세상이지만 그래서 소통이 때때로는 어려울 수도 세상과 소통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복싱장 그 링 위에서만큼은
딱 눈을 보고 시합을 하니까 코치랑도 어떤 막 대화할 필요 없이 어떻게 안내할 합을 필요 없이 맞추면서. 예. 손으로 합을 맞추면서 뭔가 이 소통을 해간다는 게 복싱이라는 운동이 가진 특성상 어떤 소통하는 느낌을 되게 많이 줬을 수도 있겠다. 그 케이크 본인에게. 그래서 1대1로 하는 운동 특성상 되게 마찬가지로 좀 살아있다는 감각 같은 걸 잘 줬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영화에서 클로즈샷이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확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 영화 말고 장애를 다룬 영화를 혹시 떠올려 볼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져온 이유도 그렇지만 영화가 장애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좋은 영화와 나쁜 영화 이렇게 나쁜 영화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장애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예와 나쁜 예 영화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에나님부터 해볼까요? 저는 일단 나쁜 예가 먼저 딱 떠올랐던 게 뭘까 궁금하다. 그 영화 떠올랐어요. 마라톤 영화 떠올랐어요. 저도요. 네. 저도 마라톤이 떠올랐거든요. 되게 희화화가 네.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사실 근데 장애를 다룬 영화를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았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근데 맞아. 이제 당시에는 어쨌든 영화가 뭐 배우도 연기를 잘했고 그런 스토리 영화인데 되게 그 흥행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자폐증 진단을 받은 맞아요. 아이가 마라톤을 하는 그 엄마와 아이를 서포트하는 그런 얘기를 다뤘었던 음. 영화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좋은 영화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그 영화 보고 울었던 기억이 울 수밖에 없는 영화죠. 네, 울라고 만든 났어요. 영화지. 네. 근데 그 영화가 저는 그런 감정을 그 영화에 갖고 있었는데 그게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미디어에서 그거를 너무 많이 되게 웃음거리로 소비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패러디하고. 네. 네. 그래서 그 영화가 어느 순간 저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영화에 대한 내용이나 감상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지는데 저도 그 영화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희화하면서 따라하는 그 대사 딱 그것만 영화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장애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저도 사실 없던 그런 시기였는데도 그렇게 흉내내는 뭐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지금 웃긴 거야? 나 지금 웃어야 되는 거야? 약간 그 포인트가 되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안 웃으면 그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맞아요. 시기였었어서 그냥 혼자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나쁜 예를 생각하자마자 이 영화가 그냥 바로 좀 떠오르기도 했고요. 좋은 예는 저는 이제 영화는 아닌데 그냥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좀 떠올랐어요. 제가 재미있게 본 드라마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영화에도 또 똑같이 자폐 스펙트럼 갖고 있는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장애 증상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폐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폐는 이렇다라고 그 한 가지의 뭔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이 드라마는 뭐 이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뭐 비장애인과 같은 직업을 갖고 또 똑같이 사회에 소속돼서 뭐 일도 하고 사람도 하고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것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친구 있잖아요. 그 누구였죠? 따뜻한 봄날의 최수연. 최수연. 나도 동그라미도 있고. 동그라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동그라미도 있고 최수연도 있고 막 그런 주변의 캐릭터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또 이제 배려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이제 비장애인 대 장애인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그 주인공을 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그냥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좀 좋은 예가 아닐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지 언니는 어떤 마라톤 똑같이 생각하셨었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장애 영화를 뭐 많이 보진 않았다 생각은 했는데 약간 성격 장애 쪽 영화는 많이 보긴 했더라고요. 그쪽 관심 많아요. 사이코패스라든지 등등. 아니 근데 장애를 다룬 영화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떤 걸 잘 다뤘다, 어떤 걸 못 다뤘다, 그러니까 나쁜 영화, 좋은 영화로 나눌 수가 없고 그 장애를 다룬 영화 자체 내에서도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잘 다룬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평가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사실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희화시킨 거는 이제 관객이 보고 나서 그걸 뭐 따라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어떠한 그 특정 장면, 그러니까 왜 저도 나쁜 예로 떠올랐냐면 네. 딱 그 장면 생각나는 거예요. 지하철인가 어디서 저도 기억나요. 네, 초원이가 이제 지브라를 입은 여성이었나요? 아, 그죠? 호피무늬 치마. 호피무늬인가 뭐 네. 그걸 입은 여성에게 가서 뭔가 추행을 하는 느낌의 뭔가 하여튼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선정적으로 그려졌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아까는 폭력적으로 더 막 이슈화를 시키듯이. 그래서 그렇게 다루는 건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편견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견 가득하게 그때는, 근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은 들어요. 꽤 옛날 영화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장면이 조금 많이 아쉬웠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또 마라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어쨌든 인식이 영화로 나왔기 때문에 아 그래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거울 치료 효과는 있었긴 하지만 그렇게 뭔가 촬영을 너무 직접적으로 다뤄내는 건 좀 너무 별로였다. 편견을 좀 올리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제가 한 개씩만 뽑으라 그랬는데 사실은 약간 종류별로 뽑아본 게 좋아요. 성격 장애 쪽에서 저는 이제 조커. 오. 최근에 완전 폴리아대가 완전 호불호 갈리고 평이 난리가 나고 이동진 평론가가 되게 평론을 잘했다고 돈 먹었냐 뭐 이러면서 심지어 이동진 평론가가 해명 방송까지 막 찍었어요. 와, 되게 그렇구나. 웃겨요.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호평이 있어서 좀 걱정은 했는데 좋게 봤는데 성격 장애 쪽으로 풀고 조커 자체의 망상 장애 그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좀 봤다면 저는 그 영화는 장애적으로는 되게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장애가 이럴 수 있구나. 근데 안 좋은 점은 장애가 있으면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거야? 뭔가 이렇게 또 미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좀 안 좋은 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장애를 다루는 방식의 마라톤도 성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초원이가.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커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좀 그려냈다면은 이때는 너무 1차원적으로 그려낸 거. 그리고 진짜 잘 다룬 영화 중에서는 저는 코다? 네, 저희가 일전에 코다와 수화로 한번 방송한 적 있었는데 네. 코다 영화는 좀 진짜 저도 그 영화 좋아해요. 저도 그 좋아해요. 청각장애 가족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저렇게 생활하고 훨씬 더 이해도를 높여줬다. 그래서 다뤄야 한다면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거고 시각장애 중에서는 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형. 그 들어본 것 도경수 같아요. 배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잘 그린 점 하나는 후천적 장애를 다뤘다는 점. 네, 그 친구가 원래 유도를 하는데 원래 장애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적응해가는 과정을 담았다는 점에서 저는 좀 좋게 다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될 수 있어. 그쵸. 라는 걸 좀 찝어뒀다는 거. 근데 그 안에 이제 시각장애를 다루는 것에서는 조금 많이 희화시킨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빠았다라는 것들 몇몇 장면이 있었는데 한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 네. 재밌네요. 그 포인트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야 그 너도 포인트. 될 수 있어. 맞아요. 오늘도 제가 집에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뭔가 후천적 장애를 다룬 이야기는 많이 없는 것 네, 같긴 해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그래서 생각나는 게 저도 저거 형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이어서 나쁜 예를 얘기를 해보면 네. 나의 특별한 형제라고 혹시 아시나요? 어머 저 그것도 생각했었어요. 네. 그 신하균님과 이광수랑 이광수님이 등장하는데 신체 장애를 가진 신하균님 형과 발달 장애를 가진 동생 이광수님이 같이 어떤 가족 같은 관계를 맺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처음에 이 극장에 들어갈 때부터 장애라는 요소를 가진 코미디 장르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안고 들어갔는데 역시 괜찮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장애로 코미디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희화화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장르가 코미디예요. 네. 그 영화. 근데 저는 그때 솔직히 말해서 이광수 배우가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광수 배우라는 그 캐릭터 때문에 더 희화가 됐던 것 같아서 그럴 좀 수도 있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네. 그런 이미지가 또 있으니까. 사실 생각보다 연기 진짜 잘했고 그리고
뭔가 대놓고 희화화하는 건 아니고 감독도 뭔가 애를 쓴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배려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맞아요. 있었고 되게 신파적으로 풀면서 뻔한 클리셰가 많았죠. 신파적으로 풀면서 그런 장애라는 요소가 어쨌든 되게 실연으로 그려지거나 소모적으로 그려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아요. 있었고 그리고 충격적인 경험이 사실 중간에 있긴 했었어요. 그 중간에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맞아요.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제가 극장에서 봤는데 같이 보던 관객들이 다 빵 터지고 웃었어요. 저는 그게 웃었다고? 약간, 네, 다 같이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상한 건가? 뭐지? 난 지금 너무 안 웃기고 너무 슬픈데 그래서 그게 되게 약간 트라우마틱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론 그 이광수 배우의 어떤 그 사람들의 물론 신하균 배우였지만 그 인식 안에서 영화가 되게 가볍게 관객들이 다가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객들의 특수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감독이 이 영화를 더 감수성 있게 그렸다면 더 몰입도 있게 그렸다면 더 어떤 감정을 촘촘히 쌓아 올렸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아쉽네요. 그 반응이 진짜.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반응은 저도 네. 극장에서 봤는데 저는 그때 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파적인 요소가 좀 다분했기 때문에 저는 영화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코다 할 때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에서도 저는 그 영화를 추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로는 그랬는데 저는 관객의 인식 수준이 조금 미흡했다. 그럴 저는 수 좀 더 있죠. 그렇게 받아들이긴 했어요. 물론 영화적으로 서사를 좀 더 쌓고 했으면은 좀 달랐을 텐데 가볍게 달아냈다는 그 코미디라는 장르로 좀 그랬다는 게 있는데 어쨌든 좀 관객이 다 그 받아들이는 입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식 수준. 근데 장애를 갖고 있는 두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장르가 약간 코미디라고 하면은 일단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근데 저는 먼저 드라마로 봤는데 코미디였어요, 장르가? 드라마 코미디였던 것 같아요. 코미디 네, 드라마였구나. 네, 드라마이긴 한데 코미디로도 풀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무겁지 않게 가려고 했던 의도였나 무겁지 보네요. 않게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부족했다. 맞아요. 그런 점이 있었고 또 좋은 예는 약간 코다의 한국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나는 보리라고 하는 독립영화가 있어요. 네, 그 제목만 왜 다 전 제목만 알겠죠? 보지 않음. 이게 강릉인가 아니면 어쨌든 강원도의 어떤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도 되게 지역 영화로 소개가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18년 작품이고 김진유 감독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청각장애를 갖고 계시고 남동생도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여자아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그 친구는 이제 장애가 없는 네, 장애가 코다네요. 없고. 네, 맞아요. 코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주변 이웃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자기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다로서의 아픔이나 어쨌든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드러나 있고 진짜 그리고 한국 버전 코다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좀 영어로 보는 거랑 한국 버전으로 보는 거랑 느낌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 심지어 서울이 아니고 지역이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는 점들이 지역이면 있고. 또 더 심할 거야. 아니면. 네, 그래서 되게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코다보다도 좀 더 연령대가 어려요. 지금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한 초등학생 정도일 것 같아요. 어머. 그래서 더 좀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남동생한테 한번 남동생이 되게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어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막 축구를 하고 막 하는데 아무래도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항상 깍두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장면이 등장하면서 그 주인공이 남동생한테 너는 귀가 들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남동생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 나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수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그치 우리가 수어를 못해서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이들에게 장애가 있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 코다에서도 딱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오빠. 네, 코다에서는 오빠로 각색을 했는데 오빠가 이 사람들을 우리랑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되게 진짜 한국판 코다네요. 한번 봐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다루는 이렇게 영화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장애를 어쨌든 희화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되게 고민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다뤄야 되지? 네. 그러게요. 어떻게 우리는 좀 미디어에서 다뤄야 될까 그런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특이하고 특별하지 않게 다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원이의 안 좋은 사태처럼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기보다는 지금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처럼 정말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장애를 저는 그래도 잘 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이슈가 크게 없이 네. 왜 아까 시에나 언니가 조마조마 막 무슨 일 당하는 거 그다음에 그게 영화 우리가- 보면서 조마조마 해야 되냐고. 우리가 학습된 거야. 그러니까요. 이맘때쯤 장애로 맞아. 인해서 뭔가 일이 터지겠지? 막 맞아, 이게 맞아, 있는 거야, 맞아. 우리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잔잔하게 그려짐으로써 아, 장애가 특별하거나 특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랑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게 불안할까 생각해보면 만약에 장애를 가진 내 친구가 있었더라면 그쵸. 그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쉽게 떠올랐을 것인데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통 그 보는 장애인들의 모습이 항상 시련을 극복하고 네. 고통받고 그러니까 누가 학습됐어 우리. 힘들게 하고 그런 장면들만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먼저 떠올랐을 수 있겠다 싶긴 하네요. 네, 진짜 가까이에 없으면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뭐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문화의 선순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영화 볼 때 아까 감상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왜 주인공이 막 눈 동그랗게 뜨고 주변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안 하고 막 그런 게 저는 처음에 좀 낯선데 진짜 그거는 내가 학습된 뭔가 미디어의 그거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들고 좀 그런 포인트들을 좀 더 잘 찾는 영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장애인 인권을 좀 심도 있고 중점 있게 생각하는 또 감독이나 제작자가 아니라면 이런 점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기도 해요. 맞아. 좀 그런 게 약간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이 영화에서 되게 잘 다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장애인이 미디어에 등장할 때 항상 되게 착한 모습으로 등장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효녀고 그렇게 그려지기가 되게 쉬운데 이 영화는 시작할 때부터 야 집세 내놔 맞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납작하게 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느낌이 되게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납작하게 그려지는 게 어떤 또 자꾸 시련을 극복해야 되고 이러니까 납작해지는 것 같은데 맞아.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 게 감독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혹시 서울 장애인 인권 영화제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그 영화제를 가면 영화라는 게 참 비장애인 중심의 행위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영화관을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장벽이 되게 높죠. 장애인들한테는. 그리고 2시간 동안 영화를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영화를 본다는 것도 듣는다는 것도 굉장히 비장애인 중심적인 행위고 어떤 취미여서 이제 그 서울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가면 그 소재가 장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되게 같이 많이 관람을 하거든요. 네. 그 공간은 다 그 휠체어가 입장할 수 있는 좌석이 없는 약간 대강당 같은 공간이고, 그리고 2시간 동안 집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보통 그 활동 보조사라고 하나요? 네.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계시고 중간에 그래서 왔다 갔다 입장 퇴장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우리는 소위 관크라는 말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도 관크를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되게 장애인을 위한 영화 보는 방식은 되게 다르게 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영화제는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만한 부분이, 사실은 이 영화가 뭐 청각장애를 가진 여성 복서 이렇게 납작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사운드 시나가 얘기해 준 것처럼 되게 다양한 면을 접근할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영화는 꼭 장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땡땡에 대한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혹시 어떤 영화일까요? 가지 언니부터 해보실까요? 저는 그냥 이 영화는 사람이 사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냥 진짜 다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소소하게 사는 그냥 사람의 이야기, 그냥 너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에나는요? 저는 이 영화에서 일단 계속 기억에 나는 거는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둘 다 사운드가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좀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뭐 낯설다고 했지만 처음에 시작에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막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막 그것도 약간 근데 또 케이코의 심리를 약간 뭐 물방울이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대변한 것 같기도 해서 근데 다양하게 잘 사용한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채워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점점 이제 불편함에서 익숙함으로 좀 변화됐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저는 이 영화가 그냥 저는 계속 자꾸 시간에 대한 영화라고 좀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라는 게 이 영화에서는 약간 좀 일상의 시간을 다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시간 영화 하면은 저는 또 하나 떠오르는 게 그 감독 이름 뭐였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그 보이우드라는 영화가 그 막 몇십 년 되는 거 압축해서 찍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긴 뭔가 기간에 대한 시간이라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는 정말 일상에 대한 시간에 대한 영화라고 많이 느껴졌고 영화 속에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뭐 아날로그가 디지털이 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주변도 재개발이 계속 한창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택들을 다 이제 허물고 거기를 그 아파트로 엄청 많이 짓고 있는데 원래 그래서 저희 집 이제 창 밖에서 그 다 원래 주택들이 이렇게 보였었어요. 거기 있던. 그래서 그런 또 감성이 뭔가 약간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저쪽 끝에 이제 안양천의 끄트머리가 살짝 보였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다 저희 아파트보다 더 높은 아파트밖에 보이지 않아서 되게 이게 근데 그게 아파트가 없었던 시간부터 제가 거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주변이 장소가 바뀌어가는 변화를 저는 그냥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물론 아파트가 지어지는 단편적인 사례긴 하지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한 일주일 뒤에 신경 써서 보면은, 막 요만 낮았는데 다 지어놨고, 막 색칠해놨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 되게 빨리 짓네?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옛날의 모습들이 남아있기는 좀 어렵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변해가는 거. 뭐 그게 살아가는 저처럼 풍경이 될 수도 있고, 뭐 영화에서는 이제 뭐 케이코가 지기도 하잖아요. 그 후반에. 근데 그런 뭐 실패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되게 작은 일이 되는 거고, 든든한 울타리 같았던 회장님인가요? 회장님도 이제 늙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뭐 케이코란 인물의 시간에 따른 뭐 일상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하는 것들을 되게 슬퍼하거나 막 그렇게 대단하게 다루지 않고 그것마저도 되게 일상적으로 담담하게 다뤘던 게 되게 좋은 것 같다는 맞아요. 느낌은 드네요. 저는 아까 이야기해준 것처럼 소리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사실은 되게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영화 시작할 때 어떤 소리로 시작했는지 기억나세요? 줄넘기 소리 아니에요? 더 전에 있었어요. 더 전에? 네. 바로 그 다음에 줄넘기긴 한데. 제목 나오기 전에. 뭐였지? 나 그거. 책장 넘기는 소리였나? 뭐. 슥슥슥슥. 그래. 걔가 맞아. 뭐 일기 쓰는. 맞아요. 일기 쓰는 장면으로 사실 시작을 하는데 되게 작은 소리로 시작을 해서 사실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 소리로 시작해서 갑자기 탁탁탁 줄넘기 하고 퍽퍽 하고 뭐 끼끼 소리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다른 영화들도 이렇게 소리가 잘 들렸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리에 되게 집중하는 영화인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소리는 사실은 물리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나는 게 소리이기도 하고 소리라는 게 결국은 어떤 물리적인 진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청각장애를 가진 인물이 소리를 못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움직임 같은 것들 다 느끼고 있고 진동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어요. 이를테면 그 열차가 지나가는 장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는 어떨 때 되게 어떤 도시의 소음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가는 인물한테 그 다리를 지나가는 인물한테는 청각장애를 가진 인물한테는 되게 진동을 느끼는 순간일 수도 있겠다. 그 순간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싱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 타격감이라고 하는 게 네. 어쨌든 되게 감각을 주는 순간이니까 그런 게 이 영화의 어떤 메인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일 수도 있겠다. 청각장애를 가진 인물을 푸는 영화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 케이코는 다시 권투를 할까 하지 않을까. 어쨌든 다시 뛰어간다는 의미가 권투를 다시 시작한다는 건 아니긴 하니까 그 후에 이제 케이코가 다시 도전할까 안 할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할 것 같나요? 저는 할 것 같다. 예, 한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은 마지막에 그 나를 이겼던 상대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상대를 보고 뭔가 더 이제 자극을 받아서 다시 움직인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서, 예, 나는 케이코가 다시 했으면 좋겠기도 하고 할 것 같다. 예. 시에나는요? 저도 좀 비슷한데요. 저는 케이코가 그 전에는 그 경기할 때 진짜 때리는 것만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뭔가 상대가 나한테 와서 이제 뭐 인사도 해주고 약간 그런 거를 계기로 체육관을 가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만의 복싱은 계속 하면서 그 다음 이제 가드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냥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했으면 좋겠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약간 하고 싶었지만 못한 이야기 중에 결국은 이 영화를 감독이 담으려고 했을 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이론까지 막 염두에 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장애를 바라보는 방식 중에 사회적 장애 모델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되게 주류 담론이 된 부분이기도 한데 네. 옛날에는 어쨌든 장애라고 하는 게 어떤 결핍을 가진 손상된 이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이게 사회적인 결핍이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손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장애라는 것은 사회적 장애, 결국은 이 우리가 눈이 안 보이지만 안경이 있으면 해소가 되고 어떤 신체가 좀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휠체어가 있으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사회적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이 장애가 만들어지는 건 사회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사회적 장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어쩌면 어쨌든 수어만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고 수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인물들은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장애의 사회적 특성 같은 것들을 담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 감독님의 영화를 또 극장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새벽의 모든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아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주에서 개막작이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그래도 팬층이 되게 두터워서 저는 보고 싶었는데 다 매진돼서 못 봤고요. 아무튼 새벽의 모든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 PMS를 가진 여성과 공황장애를 가진 남성에 대한 이야기로서 또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감수성 있게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영화 어떤 영화를 볼 거냐면요. 혹시 어떤 영화 보나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루이스 웨인이라는 화가를 만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 웨인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 영화로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